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슈퍼볼 시즌 같아요. K-팝, K-드라마 시대인데 이제 보니까 K-약사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의뢰받은 주제가요. 주요 선진국 사례입니다. 약사 역할. 아니 의료와 약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거는 다음번 발제자분들이 해주실 테니까 저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약사 역할이라 그러면 오늘에 있어서는 약사의 약국 역할을 말할 거예요. 제약회사라든지 병원은 1단, 2단으로 물러서고 오늘의 주제는 약국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와 같은 중대 감염병 시대에 약사의 롤은 뭘까? 탱저블하게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어요. 하나의 예시예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니까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물론 약국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죠. 네, 약국이라는 공간이 있고 여기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같이 병합이 됩니다.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택 환자 돌봄이라든지 상담이 굉장히 낯설지는 않은 시대가 됐어요. 감염병이라는 게 그런 거죠. 언택이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가장 코비드-19이 올라올 때 연초에 백신에 이어서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먹는 치료제 굉장히 편리하게 팍스로비드요. 그런데 하루에 1000명 이상씩 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됐는데 시아체에서 굉장히 빨리 허가도 내줬죠. 또 근 2주가 넘게 하루에 1000명이어야 되는데 2주 동안 500여 명밖에 그 혜택을 못 받단 말이죠. 처방약을 받지 못했어요. 약은 남아도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죽어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지정 병원이 있으나 그 의사가 처방을 해주기에는 이 A라는 환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팍스로비드가 부작용도 좀 많은 약입니까? 약물 사교작용 인터랙션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광범위하게 진통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간, 신장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60대 넘어서 모든 범위에서 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의사 입장에서는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이 환자를 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런데 60대 이상의 70세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팍스로비드를 처방해달라. 근데 이 팍스로비드라는 약은 신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는 먹어서는 죽을 수도 있는 약이에요. 누가 개로를 해줍니까? 나는 이 환자 몰라. 외래로도 한 번도 본 적 없어. 내 입원 환자도 아니야. 그냥 중대 감염병 코로나 시대니까 그냥 지정병원 의사일 뿐이에요. 나는 이 환자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처방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 A라는 환자는 물론 내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지정병원을 받았을 수 있겠으나 기존에는 A-C라는 내과에서 이미 약을 먹고 있어요. 고혈압약, 당뇨약. 그 다음에 B라는 정형외과에서 진통제도 먹고 있습니다. 무릎도 안 좋아요. 리플레이스먼트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 환자의 이 이력, 그리고 처방력, 그 다음 약력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약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A내과, B 이비인후과, C 정형외과는 알지 못해요. 각각 자기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약국, 곧 디지털 케어 플랜, 약력을 알고 있는 약사, 이 역할이 아닌가. 그랬으면 팍스로비드가 제때 처방될 수 있었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렸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환자 중심의 약사와 의사가 맞춤형 소통을 재택에 있는 환자, 그리고 온라인이든 홀로그램이든 IT 텍을 이용한 약사와 의사, 그러면 신뢰의 속도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 이분은 이러한 약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신장 기능에는 문제가 없으시고 그에 대한 약도 처방받은 적이 없으신다. 과학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의사도 신속한 처방이 가능하겠죠. 이러한 커뮤니케이터, 소통으로서의 약사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하고 가면 이제 리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필을 할 때요, 컨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이 죽을 때까지 먹는 약이거든요. 1, 2년 안에 안 끝납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신장 검사도 받아야 되고 또 약에 따라서 간 독성, 간 검사도 3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된다든지 또는 이분은 아까처럼 진통제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약이 한 움큼이에요. 팍스로비드도 이번 알약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리고 나의 소화력에 비해서 지금 70대인 나의 소화력에 비해서 알약은 이렇게 크고 그렇게 큰 알약을 하루에 3번씩 한 움큼씩 몇 알씩 복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분은요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약 복용 그 자체만으로도 삶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멘탈 관리 이것 때문에 수능도가 떨어지는 약 복용 수능도가 떨어지는 멘탈 관리도 해줄 수 있고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성분명이라고 하더라도 다 다릅니다. 캡슐 크기도 다르고 알약 크기도 다르고 그것도 조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먹는 거 아니니까 환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질입니다. 그런 것이 주기적 상담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아직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탱점을 하신가요? 네, 손에 잡히세요? 네. 네. 자, 오늘 저한테 할당된 시간 15분 내외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사의 역할, 주로 해외 사례로 보시겠습니다. 일단 A스타예요. A스타, 약사. 전 세계적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어디가 중심됐습니까? 물론 약사연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미국 약협도 있고 있습니다만 WHO에서는 20세기부터 세븐스타가 있었습니다. 케어기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커뮤니티 케어에서 케어기버. 이번에 약사들이 커뮤니티 케어에서 케어기버 역할을 따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따냈다는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어쨌거나 케어기버, 디시전 메이커. 아까 같이 이 환자한테 최적의 약물 치료가 뭘까? 디시전 메이커, 커뮤니케이터 보셨죠? 의사와 함께 신뢰의 속도를 높이는 일. 누굴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커뮤니케이터의 역할, 리더의 역할, 매니저의 역할, 약국도 운영하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세븐스타가 있었는데 2006년에 리서치 개념과 에듀케이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A스타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약사의 역할은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데 WHO에서의 최근까지의 개념의 컨셉 핵심은 뭐냐? 제품, 약 중심에서 페이션트 세너드 됐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자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양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약사님들하고 물론 저도 약사입니다만 여쭙죠. 양료. 약사 역할 뭐예요? 양료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최근에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양료가 뭐예요? 데피니션은 아직 그닥 없습니다. 대답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파마스토리컬 케어, 양료라는 것은 뭔가 이거는 곧 질병과 약물, 안위를 높이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높이는 것이 양료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 업무의 범위는 뭐냐? 약물 치료 및 요법을 선택하고 용법을 정하고 모니터링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것이에요. 누가? 약사가. 그리고 약물 요법에 대한 제공 및 상담 교육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양료예요. 그럼 이 뭐 때문에 하는 거냐? 양료의 목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질병의 치료, 증상의 경감, 질병 진행을 늦추는 것, 그리고 질병 증상 예방을 양료의 목표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방까지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건보공단이 예전에는 치료, 일단은 죽거나 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해야 보장을 커버리지를 해줬는데 예방 중심으로 되면서 백시네이션도 다 공짜로 해주고 변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방이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굉장한 리치마켓 같은 것이에요. 사인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거기에 발을 뛰어들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약국의 역할 모델을 할 때는 항상 이 약사와 약국은 말씀하셨지만 공공재 영역으로 보는 관점이 많기 때문에
경로 의존성이 상당합니다. 그 경로는 무엇이냐? 수가예요. 수가를 어디에, 어느 지점에서 어느 경로로 푸느냐에 따라서 약사님들은 그쪽으로 행동해야만 하고, 약사법에 따라서 행동해야만 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에 연결된 약국 역할 모델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WHO에서 그것에 비해서 예시를 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선진 5개국의 약사 역할을 비교해봤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약물 정보관리, 조직 및 투약, 임상약제 업무, 제약 업무, 그리고 조금 다른 것이 보건 중진 업무예요. 커뮤니티 케어까지 깊숙이 하냐 안 하냐. 그런데 이거는 그 2020년자이기 때문에 일본의 거는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만 작년에 2021년에 동네 약국, 동네 의사 해가지고 일본이 보건 증진 업무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APHA, 우리 대한약사회가 있다면 미국에 APHA가 있습니다. 거기에 2021년 약사의 역할에 대한 해석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감염병 시대에 코비드-19이 2020 초부터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약사의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프리스크립션으로 볼륨 자체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2020년 4월에 코비드-19 테스팅을 풀었어요. 누구한테? 파마시스트한테.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질병청을 갖고 있다가 의사한테 풀었잖아요. 그쵸?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작년 12월에 코비드-19 백시네이션 어드민을 줬습니다. 누구한테? 약사한테. 다른 점입니다. 자, 이거 미국 약사협회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극명하게 나타나냐? APHA의 홈페이지에 가면 오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자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제 1번 홈페이지 1번 여기 클리니컬 가이던스는 물론이려니와 여기 보면 제 1타로 나와 있는 것이 에퀴더블 커뮤니티 액세스예요. 자, 조금 더 크게 보시겠습니다. 같은 홈페이지입니다. APHA, 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이죠. 그러면 이 Equitable Community Access to Pharmacist Service Act라는 법안을 근거법을 만든 것은 수가의 기본 법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 3월 24일 미국 하원에서 약사 서비스에 대한 QW니까 QT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센싱할 수 있어요. 아, 미국 약사회는 뭐를 했다? 공공재 로스터에 자기 역할을 앞에 내세우면서 에퀴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 취약계층부터 케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 있어서 그 역할을 우리한테 맡겨달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이 비례에서는. 그래서 평등한 커뮤니티 접근법을 도입해서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에퀴더블 커뮤니티 액세스 파마시스트 서비스 액트는 일명 ECAPS죠. 이 ECAPS는 이제 이런 여러 하원 의원들과 함께 지금 도입되고요. 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빌의 내용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는 뭐냐면 환자가 코비드-19과 미래 감염병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우리 메르스 2015년에 걷고 또 걷고 있어요. 그 신종플루 때는 그래도 10년 텀이 있었던, 그 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입니다. 아, 커뮤니티 들어가고 에퀴티가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수가에 대한 세부 내용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 New Normal이에요. 약국의 새로운 역할, 미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왜? 백시네이션도 풀었고 아까 검사도 줬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 의료인 아니야? 약국인인가? 이게 A New Normal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사의 역할은 아까 커뮤니티라고 그랬는데, 지역사회 커뮤니티 퍼스트 라인 디펜더입니다. 약을 먹고 있어. 고혈압 약. 나 몇 년째 먹고 있는데 그래, 혈압이 컨트롤 되고 있어? 그 약사가 재주면 안 됩니까? 이거 하러 병원 가야 되나? 조제실 밖의 업무.
조제시를 벗어난 업무 영역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essential workforce가 약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사 역할이 아니겠느냐. 자, 이건 그냥 하나만 봐주세요. 왜냐하면 트렌드입니다. 처방 조제실 범위 밖으로 업무 범위를 넓힌다 라는 것은 비대면 시대에 여기는 어벨럼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으로 프스크립션 오니 메디슨과 비처방 의약품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례에서 극명하게 볼 수도 있죠. 물론 비처방 약제가 지금 40여 개 국가가 넘고 안 하는 국가도 30개국 정도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거 처방약까지 하고 있는, 물론 처방약 안 하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저울추가 갈 것인가 판단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어디를 따를 것인가. 이거는 어디 자료냐면 세계 그 약사연맹 FIP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FIP에서는 세계 각국 약국 역할의 현황을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 내서 한번 쭉 보시고요. 보시고 여기까지 보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뒤로 가면서부터 우리가 좀 선택권이 좀 있는 것이죠. 할 것이냐, 이런 퍼포먼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퍼블릭 헬스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따로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뒤로 갈수록 우리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진국의 조제실 밖의 업무 범위로 넓혀야 되겠다라는 것은 또 어디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냐면 미국 약사협회나 선진국의 주요 트렌드뿐만 아닙니다. 이번 세프템버에 FIP 열리죠. 스페인에서. 거기서 FIP 2022년입니다. 토픽 1이 뭡니까? Never Waste예요. 뭐를? A Crisis Learning for Future예요. 우리 이번 중대 감염병 크라이시스에서 너네 약사들, 전 세계 약사들 뭘 배웠어? 뭘 가져와야 돼? 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1번 토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업무 범위를 여러 가지 스테이크 홀더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약사 있지, 양료의 맵, 지도를 어떻게 그릴 거냐. 어뉴노마를 앵커를 박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넓혀갈 거냐, 아니면 쪼그라들고 다시 셋백 할 거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토픽 1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IP가 제안하는 약사의 역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15분 안에 맞췄죠? 네. 경청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